안녕하세요. KYD 정치 인터뷰. 저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당선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주 사람이고요. 네, 서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번 총선에 재작년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20대 때부터 정치를 하고자 해서 이제 청년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고요. 좀 진보적인 정당, 그다음에 진보적인 어떤 국정을 좀 해보고 싶어서 어쩐 지 경선 때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정치에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할까요? 근데 대선에서 지는 바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선출직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이번 총선에 임하고 승리해서 국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주위에 네, 나누면서 하시죠. 뭐. 네네. 네.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좀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비상합니다. 저희들이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정치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21대는 저희 야당이나 진보 세력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국회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1대 때 저희 당은 원래 여당이었었습니다. 여당에서 국회에 등원하신 분들의 어떤 선명성이나 투쟁성을 담보해내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요.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잘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부터 이번에 공천혁명과 그다음에 선거혁명을 통해서 22대가 다시 출범을 했거든요. 이번 22대는 요즘은 총선 민의를 잘 반영하는 그런 속도감 있고 선명한 그런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22대 국회에서는 우선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네, 의사를 좀 밝히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정무위가 상임위 중에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데인데요. 국정에 관련돼서 특히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다뤄지는 그런 상임위거든요. 그 국정을 총괄하는 뭐 국정 상황실이나 뭐 이런 기조실이나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금융권을 다 관장하는 거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금감원 뭐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경제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소관 기관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민생 전반에 관계되는 시스템을 좀 다루는 정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생이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 중요한 상임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정무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의원님 정계 입문을 한번 보니까 한나라당에 음, 입당하셨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으로도 다시 오시게 된 계기는 뭔지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좀 공격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 한나라당과 옷이 맞거나 하는 사람은 원래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정치권 인사 중에 호영호재하고 아주 친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영입제의가 있었어요. 그게 벌써 만 22년, 23년 전 얘기죠. 제가 몇 번 거절을 하다가 그분이 정말 좋은 사람을 찾는데 너무 고심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결국 무너져서 그분의 스카우트 제의로 그 당에서 출마를 했고요. 맞지 않는 옷을 입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지 않는 옷 그렇죠. 입어보셨어요? 되게 네. 불편하거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탈당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고, 2003년도에 탈당을 했거든요. 네. 뭐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탈당을 한 건데, 이제 제 정치 철학과 좀 부합되는 그런 정치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린우리당 창당 발기 준비위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당 발기인으로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맨 처음엔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건 아니고 그 보수 정당을 탈당하고 사회에 나가서 동지들을 규합해내고 하면서 제가 일정한 플랫폼을 만들어냈는데, 그 플랫폼이 결국은 열린우리당의 어떤 효시가 되었던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노선과 같이 시작하는 그러한 정치 활동을 지금까지는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열린우리당이 또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열린우리당의 운명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 일선을 좀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야당,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서 야당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런 또 소명이 저 앞에 다가왔었고, 그 소명 앞에서 제가 저의 이름을 걸고 다시 정당에 복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입당했다기보다는 열린우리당 창당을 같이 한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엔 복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당이 됩니다. 그 일당이 된 걸 가지고 국회 권력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됐고요. 지금은 지난 얘기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국회에서 낱낱이 파헤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게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당을 했습니다. 일단 제 이름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거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문제는 제가 뭐 이제 정치적 노선이 같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시던 선배의 제의에 의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입당을 받아들이고 잠시 출마해서 최연소 서울시의원을 했던 겁니다. 혹시 민주당에 들어오시면서 네. 어떤 목표로, 어떤 각오로 정치인이 되어야겠다 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민주당에 입당한 목표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이제 목적이 될 것 같아요. 맨 첫 번에 20대 때는 정말 첫 번째 제1의 타켓은, 목표는 이거였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 지역주의 타파.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제일 모토가 정당의 지역주의 타파였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했던 건데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복당을 할 때는 역시 이명박근혜라고 얘기하는 보수 정권, 굉장히 특히 박근혜 정부를 제가 굉장히 무능한 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권을 좀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진보적 담론에 충실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 정부, 진보적 정부를 구성하고자 해서 저희 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 경선 이전서부터 그 사람을 제가 짝사랑한 거죠. 그 사람을 꼭 대통령으로 옹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 달성 못했습니다. 그렇죠. 진행형이라고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아주 박빙으로 이겼죠. 새벽 5시를 좀 넘어서 결과가 뒤집힐 정도 그런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있었는데, 열린우리당 창당도 같이 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제 명운을 걸었다고 얘기했는데, 대선에 지고 나가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당 현판을 내릴 위험을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호남 이외의 모든 지역구에서 전패를 하게 되면 정당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정당이 깨집니다. 현판을 내리고 당명을 또 변경하고 또 제3세력과 연대해서 또 합당을 하고 새로운 제2창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됐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꼭 경기도만큼이라도 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선을 위해서 나름 제가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가까스로 이겨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생존하고 조금 또 과반 이상의 큰 승리를 이제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그런 부분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혹시 무슨 당직 같은 걸 맡으신 거예요? 그 대통령 경선 때 이재명 경선 후원의 사무국을 총괄 했었고요. 돈을 관장했던 거죠.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그 경기도지사 후보의 후원회뿐만이 아니라 선거 회계 자금 1원 한 푼까지 저의 결제를 몽땅 다 받아야 나갈 정도로
모든 자금을 제가 다 총괄을 했습니다. 자금은 전략이에요. 어디에 얼마를 넣고 어떤 세부 항목에 얼마를 끼워 넣느냐에 네. 따라서 선거의 기본적인 전술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가 관장할 수 있었던 것이 선거 전반에 대한 전술적인 컨셉이나 전술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좀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네요, 그때. 예, 그래서 걱정은 네. 많이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혹시 내가 또 검찰에 또 불려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데 단 이런 한 푼도 어떤 경우도 그런 거 없이 깨끗하고 클린하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좀 검찰에서 불러줬으면 제가 영웅이 됐을 텐데 불러주질 않네요. 속상합니다. 안 불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당이 총선 이후에 당원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오늘도 당원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 같은 현상을 좀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 체제는 사실은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우리 당도 항상 추구하던 거거든요. 단지 그게 얼마나 많이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얼마나 직접적으로 투영되고 반영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좀 대립해 하고 가고 있는 거고 아직 컨센서스가 정확히 형성이 지금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뭐 그러면 직접과 간접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자는 건데 그럼 대의 정치 부분은 어떻게 서로 절묘하게 균형점을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럼 반영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근데 지금 당원 중심 정당 얘기하실 때 당원들의 의견 한 100%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가 당원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반영 비율을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방식인데요. 직접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해결돼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일단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세 가지는 강경 왜곡의 방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 스피커가 큰 당원도 있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의사만 표현하는 당원이 있어요. 이게 이러한 그 전체 당원의 의사가 아주 어떻게 고르게 제대로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첫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지금 팬덤의 시대거든요. 팬덤들이 굉장히 셀럽도 많고 팬덤들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약간 따라붙는 형태의 여론이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많이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을 만들어내고 결정을 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갑론을박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서로 공감대가 충분히 모여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대의 민주주의의 어떤 절충선이 정확히 어디쯤이냐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보완적 관계가 깨져요. 서로 견제적 관계로 가게 되면 두 개의 민주주의의 체제 자체가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거는 좀 그 대의 정치와 이제 그 보완적 관계에 대한 고민은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당내에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1000만 당원 시대라는 거 아세요? 그게 저희 당이 한 500만 가까이 되고요. 국힘도 한 400만 됩니다. 기타의 정당들까지 합쳐서 당원 1000만 시대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을 좀 넘고 유권자로 보면 5천만이 안 되거든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고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전 지구촌에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대단히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특이한 점이 무엇을 반영하고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좀 깊이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직접 민주주의의 요체인 어떤 성숙된 시민 의식도 상당 부분 좀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숙고하고 단계적이든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 당원 중심의 방향으로는 나아가야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수기가 없이 결정되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수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강경한 것에 대해서 대표성이 과다 부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모든 것은 한 사람은 한 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수기 과정과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의 요체인 제대로 된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등가성을 갖고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개정안을 냈고 뭐 선거에서도 당원의 표를 반영하는 비율을 더 늘리고 그런 걸 지금 이미 발표를 했고 그렇게 내일쯤에는 그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할 거잖아요. 이거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도 또 토론이 일어나겠죠. 네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직접적으로 당원 민주주의에 근접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게 좋을 거고 굉장히 또 수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그거를 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더 책임감 있는 집단들과 같이 또 뭐 이렇게 보완책으로서 뭐 이렇게 비율을 좀 섞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비등해졌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 좀 더 진보적인 발전 방향이기도 맞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많이 거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밝히셨어요. 네. 아마 언론사 통화를 통해서 밝히신 건가요? 뭐 그렇게 맨 처음에 네.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근데 조금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논의할 시간이 없이 막 급격하게 이렇게 후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호불호라든가 뭐 결정되는 형태로 막 진행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갔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투표 이후에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누구 찍었냐고 자꾸 커밍아웃 요청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피상적으로 누가 더 낫다는 게 대세적인 판단이다. 잘할 것 같지 않냐. 그런 형태로 선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아주 깊이 생각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만나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대화를 해본 분은 한두 분, 20명 이런 게 아니고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정말요?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는 조금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별 질문을 하다 보고 그다음에 또 뭐 밝히라고 자꾸 커밍아웃 요구도 나오고 오프라인에서 커밍아웃 해보니까 왜 그랬냐고 또 이유도 묻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사실대로 밝히게 된 거고 그게 아이고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나 봐요. 굉장히 많이 채찍도 많이 하시고 물론 격려도 조금 있었지만 일단은 당원들 전체 많은 분들한테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심상하게 하고 했던 부분에서 뭐 거듭 전화 와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오면 다 일일이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다중 공간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일일이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이번에 제가 좀 명구하다 또 죄송하다 이렇게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밝힌 거에는 이제 양심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얻어맞더라도 당원들의 뜻을 좀 거스렸던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용서도 좀 구하고 또 해명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조금 제가 먼저 밝혀보고 조금 근접해가고 제 것도 좀 설득하는 과정 같은 걸 좀 거쳐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가 논의가 좀 덜 되고 제 주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돼서 좀 죄송하고 또 가슴 아프고 또 상심하신 당원들께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논의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후보를 뭐 지지하고 말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근데 참 굉장히 얘기를 하면 네네. 자꾸 이게 또 제가 잘못해서 문맥이나 이런 거 갖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국회의장은 사실은 어떤 사안을 주도해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안을 주도해 가는 거는 저희 같이 선명한 야당, 그 야당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주장을 하고 앞에 끌고 나갑니다. 국회의장 국회법이 준용하는 대로 법의 법령에 의한 대로 이걸 정확히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시대의 소명에 충실하셔야지 과거에 침착돼서 과거에 이래했으니까 뭐 합의를 하든가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상당히 덧없습니다. 지금 보면 서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거의 정반대거든요. 네. 이걸 합의를 종용하시고 협의를 얘기하시면 하지 말자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의장은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다수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아지면 그거를 국회법을 준용해서 그대로 일정을 소화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지금 저희가 아마 이번에 4분이 나오시려고 했던 4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다른 판단도 좀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차기 국회의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조금 전에 다 사실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때 시대의 소명이나 민의가 반영된 그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그 모아진 총알을 다른 형태로 무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대로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이고요. 국회의장 영웅주의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장 되실 분이 그것도 약간의 영웅주의를 갖고 계시면 큰 문제 생깁니다. 그냥 현안을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적 현안을 이제 개인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여도 안 되는 거고요. 시대 정신에 잘 맞추고 그 정치적인 지형 변화에 좀 민감하게 해서 받아들이시고 아까 얘기했던 과거에 함몰되어 가지고 과거의 경험과 그대로 가져가시는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소명을 잘 부여안고 속도감 있고 선명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국회법을 준용하는 그런 국회의장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분을 제가 지지했기 때문에 그분 잘못하면 저는 도매금으로 같이 비판받을 게 뻔하거든요.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였죠. 거기서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죠, 결국에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 부결된 사태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이걸 또 추진해 나갈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은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인권과도 관련이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특검을 일으키기까지 크게 거부할 일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총선 민의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큰 사건의 도화선이 될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한 거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자꾸 감추려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감춰야 될 만큼 크게 잘못한 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당은 아마 22대 때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최상병 특검법이 최혜병 특검법이 1호 법안으로 전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는 벌써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민의를 너무 거스르시면 안 됩니다. 이 최혜병 특검뿐만이 아니라 협치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협치라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해야 합니다. 야당은 현 용산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지금 경고 날리는 거라는 걸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 이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검찰 개혁 등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의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 당에서는 계속 개혁적이고 강한 그런 대처로 이슈들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이러면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강경 대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국민들께 조금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의에 나타난 것들을 국회를 통해서 실현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맘강하게 막고 반대하고 저항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들한테 다 맡겨달라. 수사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모두 현 정부에. 근데 이제 수사를 지켜봐달라. 그리고 또 수사진도 막 교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저희만 못 믿느냐? 국민들도 그러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대강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민의의 그 요청에 부응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부딪히는 이유는 그 민의를 거스리고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힌다. 이게 정확한 팩트인 것 같아요. 이 팩트를 좀 정확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럼 국회에서 그 일을 해야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요번에 저희 이재명 대표께서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받겠다고 일단 했었잖아요. 모수 개혁부터 받아나겠다고 했는데 협치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느냐? 저 야당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원래 협치를 얘기하는 건 여당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정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였는데 근데 협치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항상 자기들을 따라와 주기를 바라요. 그럼 야당의 존재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야당을 설득해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건 사실 국민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전제가 돼야 되고요. 협치는 서로 양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협치. 그 협치라는 게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여당이 더 궁지에 몰리면 또 협치 카드를 또 꺼내고 막 이러거든요. 야당은 당장 민생이라든가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뭔가를 양보하고라도 빨리 해야 될 때 협치를 또 얘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협치라는 부분이 지금은 잘 진행이 되려면 주고받고 하는 문제나 아니면 정말 민생이라든가 국민을 제대로 평가하고 받들 마음이 생긴다면 협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뭐 민의를 왜곡하고 버팅긴다든가 하면 협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금 개혁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21대에서는 결국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럼 22대 국회에서는 좀 합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부분까지라도 좀 되길 바라실까요, 의원님은? 일단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 당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지요. 대표께서도. 이제 그 안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21대 때 바로 책상 위에서 여당과 야당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당이 먼저 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들 아닙니까? 근데 단일한 안이라든가 깨끗하게 정제된 안을 아직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먼저 안을 전부 디테일하게 낸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국정지표라든가 안에 내부의 문제를 모두 여당이 다 안에 안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고급 정보들을. 그러면 여당이 먼저 제대로 된 안을 내고 국민들한테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야당한테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이 먼저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고요. 뭐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찬성을 합니다.
좀 미래 세대한테 부담 덜 지워야 되니까 빨리 좀 연금 개혁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 관련해서 만이라도 이 주제 한정해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 역시 성사되지 아직 못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수회담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 우려 같이 안고 있는데요.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저쪽에서 받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현 여당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 준비된 게 없다. 좀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제대로 된 게 준비가 돼서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일단 공개하고 내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준비가 덜 됐다고 좀 보는 거고요. 이게 영수회담, 두 번째 영수회담. 글쎄요, 이거는 윤 정부의 독단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내몰리거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과의 협상으로 풀어야 될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여당이 궁지에 몰릴 때 이제 영수회담 카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용산의 정치 상황이나 용산에서 지금 풀어가는 정치적인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당분간 접점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저번에 영수회담에서 저희들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완전 빈털터리 영수회담이었었거든요. 이런 거 다시 한번 했다가는 윤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당도 신랄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이 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의제 조율이 필요해요. 앞으로 다시 영수회담이 된다면 각 당이나 그다음에 청와대 쪽, 용화대죠. 용화대와 저희 당의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의 사전 의제 조율과 어느 선의 접합점, 이거 최후의 영수회담에서 타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지, 지난번처럼 괜히 모양새만 내고 아무것도 결과를 안 만들어낸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둘 다 쇼한다고 생각하겠죠. 이건 정말 문제가 되고요. 진정한 협치를 바탕으로 민심에 순응하고 조응하는 그러한 영수회담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제 6월 기준으로 차기 전당대회가 약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연임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적으로 대표한테 달려있죠. 그렇죠. 네. 저희들은 시대적 흐름이나 당원들의 요구나 지금 상황이 연임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의 노정으로 봤을 때 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다시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정치적인 책임만 있고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이제 대선 노정을 좀 이끌어 나가시고 본인 스타일대로 좀 가셨으면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이 그분이 다시 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놓으시고 정권을 다시 잡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대표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고 뒤에서 보호자할 생각입니다. 네. 그 이력을 보면 또 대학교까지 충청도에서 나오신 충청 토박이세요. 네. 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실 텐데 지역의 수건 사업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또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을 얘기하시면은 이제 국가 전체적인 아젠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지역의 이제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가 지역의 특수한 이제 개발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상당구, 제 지역구 상당구는 좀 아주 특이한 지역구입니다. 1000년 역사의 청주의 중심이에요. 청주를 만들어내고 청주의 원래 청주가 상당구입니다. 그래서 상당구가 역사와 문화와 정치의 1번지입니다. 충북에. 충청도가 충주와 청주의 앞자리에 딴 건 아시죠? 네. 그 청주를 얘기하면 원래 상당구가 청주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원도심이라는 것도 수백 년의 역사의 원도심이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에
충북 지역에서 가장 신주거단지가 대규모로 새로 조성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농촌을 청주 지역 4개 지역구 중에서 가장 많이 품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중심부이면서 신도시 개발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농촌 지역까지 같이 안고 있어서 아주 특이합니다. 근데 역시 청주이고 충북의 1번지이고 또 그렇다면은 역시 그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청주 다음을 지켜내는 상당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도심 개발을 얼마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켜내면서 할 수 있느냐. 원도심도 개발이 좀 뒤쳐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청주가 청주 다음을 만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만드는 것이 일단 첫째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 얘기하면은 주거단지 지역에는 또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육아와 초중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 안전한 학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 바로 좀 4년 내에 좀 해결해야 될 현안입니다. 그 주제를 이제 돌려서 민주당으로 보면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좀 거대 담론식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이요. 당면한 거는 실질적으로 3년 뒤 대선에서 집권하는 겁니다. 탄핵으로 저희들이 획득한 정권을 5년 만에 다시 빼앗겼습니다. 정말 통한에 저희 민주당 진보 역사에서 통한이고요. 역사가 조금 더 지나다 보면 국가의 미래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기라고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집권을 위한 로드맵을 잘 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은 인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다음에 부정과 부패와 관련되는 부분들, 권력자의 비리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보적 담론과 미래적 워딩들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좀 더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 집권을 해내려면 이런 미래 워딩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당대표하고 또 아주 긴밀한 얘기할 기회가 앞으로 더 있을 건데요. 저희 당대표께서 진짜 이 나라의 대표자가 되시고자 한다면 이러한 미래 산업,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감성적으로 좀 더 다가가고 소통하고 교감해야 된다. 이런 워딩들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셔야 돼요. 지금 30, 40대 20대 AI 시대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맞아요. AI 시대가 왔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면 강남벨트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의 남쪽이라든가 지방의 좀 중견 도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희 청주만 해도 일단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길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회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BT 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이 좀 더 긴밀하고 깊이 있게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산업의 발전을 견인해내야지만 유능한 정부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또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만 대통령 5년이 아니라 저희가 10년, 15년을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다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면한 과제는 가장 중요한 건 3년 뒤 대선 승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의원님도 22대 국회에서 그것과 관련한 법안을 많이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정무위가 또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관련되는 경제적인 그 펀드멘탈 뿐만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활동들을 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위를 가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꼭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22대에서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 한 가지.
아이고 뭐 바로 전에 또 얘기했는데 그걸 연결해서 이재명 보면 당대표와 함께 3년 뒤 집권을 해내는 겁니다. 첫째,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생과 서민을 좀 더 촘촘하게 챙기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약간 좀 틀어서라도 네. 저희가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간 낙수 효과의 경제 논리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분수 효과여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충족하게 살다 보면 이분들의 경제적인 욕구나 경제적인 생활 능력이 커짐으로 인해 내수가 진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미래가 열리면 저출산, 저출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인 충북 지역만 봤을 때는 지역주의가 좀 지역성이 좀 탈피되고 중앙 동조화되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이 자꾸 뒤처지는 부분이 중앙과 동조화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 것만 자기 것은 되게 소중하지만 자기 것만을 배타적으로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가 수도권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미래 4차 산업시대의 먹거리 문화도 조금 먹거리 산업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뒤처지지 않은 정치 문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나 다른 문화에서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지방으로서는 좀 진일보하는 수도권 수준에 맞춰서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다 드렸고요. 벌써 끝났습니까? 네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일 의원님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실 겁니까? 네, 또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드림,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